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통신주 강세와 기업 인수합병 호재, 경제지표 호조로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0.31% 상승한 23,430.3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13% 높은 2,582.14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2% 오른 6,790.7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제법안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2.6bp 오른 1.754%에 거래됐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이후 최고치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10거래일 동안 8거래일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1.8bp 상승한 2.370%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연정 협상 실패에도 독일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일 대비 0.5% 상승한 13,058.66포인트로 장을 끝냈습니다. 장 초반에 연정 협상 실패 소식에 0.5%까지 밀렸지만 유로 약세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깍크 40 지수는 전일 대비 0.4% 상승한 5,340.45포인트로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1% 오른 7,389.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이 내년 2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 시에 연준 이사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통해 후임자가 취임하면 연준 이사직도 사임하겠다며 제롬 파월 차기 의장이 중앙은행의 임무에 깊게 헌신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오늘 함께할 김민지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 기업 간 인수 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장은 주 후반에 있을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기업 소식과 세제 개편안 추진 과정, 또 유럽 정치 상황 등을 주목했는데요. 인수 규모 다우지수 안에서는 버라이즌과 IBM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6.32% 하락한 2,527.6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47포인트 오르면서 785.3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연중 최고치를 함께 경신하며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들 이어질지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중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요. 12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미국 세제 개편일 텐데요. 지난주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제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통과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최근 상황의 좀 독특함과 더불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먼저 뒤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왜 한국 상황의 독특한 점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만큼 미국 시장에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 달러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달러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 대체적으로 신흥국 증시나 여타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과거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달러 약세가 올해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 보여주었죠. 한국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 1,200원 하던 게 지금 1,100원까지 100원이나 원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의 강세인데요. 아직도 해가 좀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정말로 10%의 강세 시현할 가능성도 높아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아주 가열차게 증가했던 것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시장의 외국인들 투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이나 후년에 이것이 지금 1,100원이 아니라 9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노리면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달러 약세는 달러 보유자들로 하여금 달러를 탈출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게 하는 에셋 얼로케이션을 진행시킨 중요한 촉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 흐름에 따라서 신흥국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게 한 축이고요. 이건 통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변수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최근 강세는 좀 다른 흐름인데요.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이 부분은 거래소의 주요 포진된 종목들이 수출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와 궤를 같이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을 또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동조를 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런 흐름들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점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은 요즘 최근에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추석 이후로 시장이 20%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줘서 종목 20%가 아니고 시장 20%인 거죠. 그러면 종목별로는 뭐 2배, 3배 나는 종목도 나타난 것이고요. 도대체 이것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 정책 이슈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정책을 따져보면 핵심 뭐죠?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 중심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 화두가 뭐냐면 일자리예요. 첫 번째가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정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나요? 양호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되겠죠. 공공 영역에서는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간호 서비스라든가 소방, 관제, 그다음 보육 이런 쪽으로 교사나 이런 공공 서비스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또 하나는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 쪽에서 창출시켜야 되는데 민간은 어디서 창출하나요?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창출이 됩니다. 대기업은 매출은 큽니다만 그렇게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진 않죠. 고용이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비적으로 비율로 따져보면 적다라는 것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보면 이미 큰 공장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큰 공장은 이미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절대치로는 숫자가 많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매출액 대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럼 결국 어디? 중소기업이라는 얘기죠. 중소벤처 그리고 또 관광이라든가 서비스, 소비재 이런 쪽으로 고용 창출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실제로 벤처 촉진 관련 자금들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정부가 1조 원의 벤처 자금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이 벤처 자금을 그냥 꼽아주고 그냥 날리는 돈 아니라는 얘기죠. 벤처 캐피탈에 돈을 심어주면 벤처 캐피탈이 좋은 벤처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찾아야죠. 돈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상장해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벤처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며 중소기업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유통시장인, 발행시장이자 유통시장인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코스닥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 수급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거래소는 약 한 7.8% 정도의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거래소 주식을 한 7.8% 보유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얼마요? 1%예요.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안 할 수 있나요? 1%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정당한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운영본부장 바뀌면 바로 바뀔 겁니다. 이건 뻔한 얘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선취매로 기관들의 매수가 강화되면서 코스닥이 지금 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뜨거운 증시로 변화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시장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 딱 보고 한국 시장 바로 이렇게 연결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되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조금 영향을 받으나 코스닥은 영향을 덜 받는다. 이 부분을 일단 구분 지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금 일단은 첫 번째는 공화당은 똘똘 뭉쳐 있는 것으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 트럼프와 공조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통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변수는 이거예요. 원안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가감이 있을 것이냐 첨삭이 있을 것이냐의 여부인데 지금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민주당이 다 통과시켜줄까? 물론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밀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 그대로 통과는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는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다시 조금 가격이 빠졌다가 하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는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통과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데 단박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끌면서 통과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미국 시장이 어떻냐? 미국 시장 흐름들만 살펴보면은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큰 틀에서 잠깐 하나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이 이번 상승에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중간중간에 조정을 하는데 한 1%대 정도 수준만 조정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3% 정도의 큰 폭의 조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따지고 봐서 뒤집어 보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할 때 3% 이상의 큰 조정을 하게 될 경우는 이게 진짜 본격적인 조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을 하시되 그 정도 아니고 한 1% 중반 2% 정도 수준의 조정이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상승 추세는 아직 유효하다. 이런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즌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선진국의 연말 소비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 시즌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증시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거라고 하던데요. 본격적인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지금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보면 계속해서 잘 올라가요. 이 부분 대단히 좋고요. 이게 결국 소비자 심리가 좋다라는 것으로 환원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좋다면 결국은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판매의 날에는 대체적으로 판매가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미 우리는 한번 봤습니다. 언제요? 중국의 광군제 때 한번 봤습니다. 광군제 미국의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포털 세일 포탈을 들어가 보면 중국 사람만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중국의 저가형 물건을 유럽과 미국 사람,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이미 직구 형태로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근처가 가까운 나라들은 무료 배송도 꽤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시장으로 변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번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여기서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보여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을 거냐? 결국은 가전이죠. 네, 가전이고 전기 전자제품이 좋을 겁니다. 그게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한국의 IT 그리고 미국의 IT 이런 쪽은 계속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IT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IT들도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점이 하나이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반도체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인데, 아이폰 X, 아이폰 X의 판매량을 계속 추적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이폰 X의 판매량을 추적하라는 건 판매가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얘기가 아니고 공급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LED 수급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 뻔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캐퍼가 안 되니까 OLED 못 내주면 못 만들죠.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대 정도 내외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아이폰 8은 망했고 아이폰 10에서 그 수준을 커버링해야 되는데 커버링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공급 사이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T 주식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대체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한국의 반도체들이 그래서 직격으로 좋을 것이냐는 아이폰 문제가 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겸하여 드립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부터 열리게 되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전, 전기 전자제품, IT주의 양호한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던 집권 13년 차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총선 승리에도 과반 이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불안 요인을 안고 있던 가운데 정당 간의 연정 협상이 결렬된 건데요.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 그 선거 경과가 나올 때부터 이상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메이카 연합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이죠. 자유민주당, 그 다음에 그 녹색당,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당은 아예 자기 야당 하겠다고 빠졌고 좌파당도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스펙트럼을 따지면 한 중도파 정도 됩니다. 기독당이. 그러니까는 한국의 민주당보다 조금 더 좌파 정도로 보시면 돼요. 미국의 그 이념 스펙트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훨씬 더 좌쪽에 있는 3인당과 좌파당이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쪽 애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도 우파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집권당 정도 수준이면 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부는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녹색당이 들어왔고요. 녹색당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 자유민주당하고 붙었죠. 이게 안 되는 조합이에요. 안 되는 조합이 왜 안 되는 조합이냐면, 자유민주당은 경제적인 자유를 외치는 쪽입니다. 그럼 녹색당은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제, 독일에서는 좌파당이 있으니까 좀 구분은 되는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당하고 똑같아요, 녹색당은. 왜냐하면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가요? 아닙니다. 적극적이지 아니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독일의 고속도로는 무제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우토반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럼 자유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속도 제한 하자 할까요?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당연히. 그럼 녹색당은요? 속도가 무한으로 올라가면 배출가스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당연히 속도 제한 하자고 하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데, 근데 이번에 경합이 붙은 것은 어디냐면, 난민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녹색당하고 자유민주당하고의 불꽃 튀는 결정도 이게 어떤 싸움도 있었습니다만은, 난민 문제라면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독교 3인당, 기사당 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민주당이 박차고 일어났죠. 그 자리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규모가 꽤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모로 메르켈은 난관에 봉착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 되면은 재선거까지 갈 것 같고, 3인당이 저렇게 꽉 쥐고 있기 때문에 3인당한테 러브콜을 보내서 3인당이 오케이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연정 파트너를 찾다든가 아니면 그냥 자기 당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기사연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기사연합으로
기민기사연합으로 가면서 조금 소수당으로서 하는데 원하는 게 계속해서 걸리겠죠. 계속해서 문제가 날 겁니다. 그러면 정책 동력이 막 떨어지면서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끌어가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문제는 이 부분 해결될 때까지 계속 변동성 요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요인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도 같이 겸하여서 생각해 보실 상황이다. 이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중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의 시장 장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하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산 세탁기에 적용할 구제조치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건은 권고안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전자업계와 정부는 긴장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던 거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일성이 뭐였죠? 예, 보호무역제도. 국내 기업을 더 강화하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해결해야만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자, 그 일환으로서 국내 대표적인 가전업체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대해서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USITC라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국내 제조하는 세탁기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세이프가드죠. 발동하는 그런 제한 조치 여부를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 업계들이 아주 초미의 긴장 상태에 놓여지는데요. 국내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의 가전업체죠. 세계전업체 월플. 이 월플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50%의 고유 관세를 부과해야 되고 그리고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 수입 쿼터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업계들, 정부가 아주 그 대응책에 부상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월플이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국의 그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월플의 생산품을.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돼서 수입되는 미국의 물량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자기들이 미국의 가전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플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외국 공장에서 제조하는 세탁기의 미국 반덤핑 판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국내 업계에서도 아주 대응책이 부심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이미 연초부터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도 미국의 생산 기지를 더 확보하고 미국에서 세탁기를 생산하는 그런 현지 생산을 더 증대하고 또 미국에 생산하는 그 제조 공정 납기를 단축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미국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약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LG전자도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서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 보유무역제 조치가 이제 본격적인 가전업체에도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일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미 충분한 대응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것이 그렇죠. 이들 업체를 단기적으로 큰 폭의 지장을 주지는 않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보호조치 대처는 이 가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수출업계에서는 좀 더
대책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의 우리나라 세탁기 세이프가드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마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전일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개입 정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100원을 회복했는데요. 이후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시나요? 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이 지금 고점 논란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한 2주간, 3주간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국내 코스피 시장, 그리고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상 연중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지난 2015년도에 달성했던 788포인트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국내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고열, 고점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중심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환율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환율 시장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좋으냐 상승하는 것이 좋으냐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환율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 자체가 환율 시장이 그렇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년 2개월 만에 지난해 9월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붕괴시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장에서는 3원 10전 상수하면서 1,100원 60전으로 1,100원 선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그저께 장에서는 1,100원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1,100원 선 환율 시장이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회복되는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환율의 급락,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 급등은 국내 수출 기업에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등 가능성은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1,100원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왜 그렇게 보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죠. 이미 1조 4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발생한 삼성전자가 올 연말 내년에도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 친배당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배당급 지급으로 인해서 원화 매도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상장 기업들도 이번에 대규모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받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원화의 매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여러분 체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0현재 3%입니다. 대다수의 국내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를 시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의 대표 기업들이 50%, 60%대의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배당금으로 인한 원화 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급락 현상, 원화 강세 현상은 어느 정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어제장에서도 그런 소식이 외환시장에서 들렸습니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1,100원 선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루에 그저께처럼 10원 이상 급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부 당국에서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1100원 선에 1100원 선을 붕괴시킨 환율 시장의 하나의 그렇죠.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은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가입하는 그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은 향후에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1100원 선을 축으로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율 움직임과 함께 외국인들의 포지션 증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인데요. 여기에 따른 우리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일도 랠리를 이어가면서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이 시간은 이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표현을 이미 드렸고요. 대세 상승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 상승면에 진입했다는 것은 그 주식시장 상승이 한두 달, 4, 5개월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언제까지 상승할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고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올 4.3기 얼마 남지 않은 11월 그리고 다음 달 12월뿐만 아니라 내년도 장에서도 이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적인 매매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는 미국에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연중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행사 중에 하나. 이미 앞서 지난주였나요? 11월 11일 날 일부 그 과자 업체에서는 과자 이름을 펴서 빼빼로데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11월 10일이 중국의 광군제였죠. 원래는 그 솔로 독신자의 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는 중국의 최대 연중 쇼핑 시즌이 쇼핑하는 날이 됐죠. 자, 그런데 그 광군제와 똑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원이 뭐냐면, 처음에는 레드 피규어라고 해가지고, 레드 피규어에서 블랙 피규어로 바뀌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재무 상태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그래서 그 블랙을 따와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다 하는 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 1년 연중 내내 적자 허덕이던 기업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기해서 흑자로 돌아선 그런 시즌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시장도 한 70%까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이번 주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2주간도 국내 시장에 미국 시장의 여파, 선진국 시장의 여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고점이 아니냐 하는 고점 과열 논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고점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꺾이는 모습으로 매도하자. 그러니까 추세적인 매매 전략.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을 확인하는 것을 모습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전략을 오늘도 강조해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현금보다는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 코스피 시장이 약세고 코스닥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다 팔고 코스닥으로 가야겠다는 등 이제 코스닥은 다 왔으니까 코스닥을 팔고서 코스피로 가야겠다는 등 이런 의미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전략과는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스피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주식 확보 전략,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하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어떤 종목으로 사야 되느냐? 그것이죠.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가전, IT 업체들.
좋습니다. 계속 홀딩 하셔도 좋나 생각이 되고. 지금 과열 논란의 핵심에 있는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 여러분, 제약과 바이오를 빼면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상승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시피. 그렇다고 본다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 계속해서 보여줄래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주춤 벌이고 있습니다만, 전기차를 포함한 IT 부품 업체들. 여전히 관심적으로 주셔서 좋다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유통. 자, 한국과 중국의 해빙 무드가 이제 완연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사드 피해주로 인해서 크게 위축됐던 이 유통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강한 상승 탈출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장에서도 이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유통주 계속. 자, 그리고 게임 업종들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악재에 휘달리고 연일 검찰 조사와 그리고 악재에 휘달리고 있는 건설주들. 그 악재의 핵심에 있는 중심에 있는 주들은 피할 필요가 있겠다.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덩달아 하락했던 종목들은 지금 과대 낙폭 국면이기 때문에 그냥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을 모아가시다는 건 건설주도 원활하겠고. 이미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자, 그동안 역시 그 매출액 그리고 순위, 경상이 이익 감소로 인해 크게 출렁거렸던 방산업체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로 그리고 하나테크인,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강한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산업체들은요, 지금의 이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방산업체들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상승장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상승장이 아니면 주도들 이외에는 다른 종목군들은 이렇다 할 반등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상승장은 주도주가 치고 나가면 2등주, 3등주가 덩달아 동반 상승하는 그런 장의 상승장인데, 지금의 자금의 모습을 보면 웬만한 종목군들은 갖고 버티기만 하면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 자금 구묘, 그리고 자금의 사정,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지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가지고 여러분에 맞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 오늘도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오늘 관심 둘 만한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먼저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선물 시장 먼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네, 우선 어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권장하지 않았지만 우선 335.30 초반 지수 맞고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절대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급락한 이후에 다시 334.20 재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가부터 매도해, 그 다음에 중간 재매도까지 성공을 시켜서 꾸준히 먹고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변동성 자체는 큽니다. 매수로 왔다가 또 이틀 동안 매도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변동성을 내지한 보합장, 눌림 매수 대응이 유효한가. 우리는 지금 330 지수에서 매수를 받으려 했는데, 저번 한 2, 3일 전에 330.80까지 한번 왔다가요. 어제 얘 매도가 330 지수를 건드리면 우리는 매수를 치자.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랫 구간이죠. 이날 야장 때 아랫 구간을 한번 쳤었습니다. 저희는 주력을 이 추세 지지력 저항에서의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중간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포지션보다는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대신 어제, 그제는 매도 관점, 그다음에 그 전에는 매수 관점으로 위아래 포지션들 정확하게 드렸었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그렇습니다. 330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고 330
3지수 주변에서 이렇게 배회한다면 우선 저가를 인정을 하고 저가에서 지지력 매수 반등을 한 번씩 노려봐야 되겠는데 뭐 아직도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과연 여기서 그냥 보합 내지는 반등 매수를 볼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오늘 또 시초가 시작되면서부터 기회를 받을 건지 아니면 얘네들 매도를 추가적으로 열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력 확인 후에 매수를 받을 건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방 경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매도로 빠지다가 다시 얘네들이 334지수 근방까지 다시 올려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은 있으나 보합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초가가 334 부근에서 시작이 된다면 우선은 작은 눌림 매수, 그 다음에 반등 시 매도 전략도 가능하겠죠. 우선 예상 지지력은 332지수로 약간 높여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335.50 그대로 어제 저항들 확보해 가면서 얘네들 오늘은 전체적인 보합 바운더리 노려볼 생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매수를 하더라도 물량을 많이 싣지 않고 단기 저항점을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게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 연정 협상 실패 이후에 유로 약세에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골드가 급락했는데 해외 선물 시장에서 상품들도 체크 도와주실까요? 네. 우선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매도 마무리는 93.30이다. 그래서 눌림 매수 전략을 계속적으로 펼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전체 흐름은 두 마디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94.20 저항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죠. 우리가 위에서 매도를 봤을 때 이 구간들 94.20이 지지력이다. 그리고 어느 구간 한 뭐 1월 10일 정도 오니까 이제 돌파를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단부 돌파를 열어놨었고 그 돌파 목표는 93.30이다. 그래서 이제 눌림 매수를 계속적으로 본다 그랬고요. 그래서 유로, 골드는 반등 매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첫 번째 중간 목표가였던 94.20이 뚫릴 거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을 거냐겠죠. 한마디로 하방 경직성에서 하단부 지지를 받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시청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에서 매도를 쳐왔습니다. 아래 저가에서 매수 끌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열면서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요. 1.1840대, 그 다음에 걔를 넘어가지 못한 구간들, 그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의 지지력은 중간중간에 잠깐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바운더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만큼을 열고 보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94.20 정도의 그림은 한 이 부근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부분이죠. 자, 추세 지지력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는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렇다면 그 저항점들은 1.17300대죠. 그래서 지지력은 1.17300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7820입니다. 우선은 많이 두고 보지 않고요. 저항 예상을 하면서 눌림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지금 오펙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나 뭐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무리해서 먼저 움직였던 그림들은 다시 어제 내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들은 전반적으로 저가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고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중심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매매하신 게 유효하게 또 보이고요. 뭐 정확하게 지금 예상 지지력은 55.80보다 약간 위에 있지만 전체적인 바운더리 100핍 정도는 예상을 하고 싸우는 게 50핍 예상을 해서 싸우다 밀리는 것보다는 100핍 바운더리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55.80 어제 저가죠. 그 다음에 56.60까지 보합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뭐 휩쓸 구간은 한 20개 정도 여유분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차 구간까지 투자하면 한 20픽 여분을 두는 55.60부터 56.60까지 여분을 두고 픽 내외 중심 보합 매매를 하신다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장의 중심은 56.30입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있는 구간들 있죠. 미장이 올려놓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6.30 내에서 뭐 수렴으로 보셔도 되고요. 수렴으로 인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박스권 보합으로 인지하셔도 됩니다. 여튼 중심을 두고 있는 박스권 보합 매매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뭐 달러 인덱스, 유로 달러하고 연계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저항점들 와 있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차익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저가 낮춘다 해서 지속적으로 저가를 쫓아가는 매매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유로 달러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추세를 지지 못하고 뚫리긴 했지만 하방 경직성 여전히 예상된다. 유로 달러도 눌리면 매수 반등을 할 수 있듯이 얘네들도 지지력 확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해외 선물은 달러 인덱스 중심 저항에 주목하라. 마무리 짓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들이죠. 마디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이 구간들 저항에 주목하면서 다른 차트들 상품 통화는 눌림에서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단타부터 롱포까지 익절로 끌고 가는 전략들을 세우신다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 장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 선물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증 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 타임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릴 건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출근길 아침도 때이른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평년 기온보다 6도가량 낮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 8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일시적으로 풀리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현재 곳곳에 대기가 건조합니다. 동쪽 지방과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일부 내륙으로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불이 번지기 쉬운 만큼 산불과 같은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모습이고요. 오전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 영하권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8도가 되겠고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낮 최고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릉, 울진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구름 많아져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 1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소설절기인 내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고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로도 당분간 눈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